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익선동 골목에서 40년째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문현우입니다. 올해 78이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사진관으로 향합니다.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제 사진관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의 1층에 있습니다. PHOTOSTUDIOMON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 아래로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쇼윈도가 있지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현상액 준비입니다. 현상액의 온도는 정확히 20도를 맞춰야 하고 습도는 6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온도계를 들여다보며 미세하게 조절하는 이 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입니다.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섬세하게 악기를 조율하는 연주자처럼 정성스럽게 모든 준비를 합니다. 진열장 안에는 제가 평생 모아온 카메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1950년대 제작된 라이카 M3는 제가 25살 때 산 첫 번째 고가의 카메라입니다. 당시 6개월 월급을 모아 구입했지요. 그 옆의 롤라이플렉스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으로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된 소중한 유산입니다. 각각의 카메라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제 인생의 순간순간을 함께한 동반자들입니다. 사진관 벽에는 제가 찍은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1970년대 초 광화문 앞에서 찍은 출근길 풍경에는 당시의 활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회사원들, 교복 차림의 학생들, 리어카를 끄는 상인들이 한 프레임 안에서 어우러져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1980년대 대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서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느껴지고 1990년대 을지로 인쇄골목 노동자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에서는 묵묵한 땀방울이 보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손님은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로 늘 북적였지만 지금은 하루에 2~3명 오면 다행입니다. 셀프 사진관이 생기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변함없이 제 방식을 지켜갑니다.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는 디지털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암실에 들어가 현상액을 준비하는 일은 제게 일종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다루는 일, 그것은 마치 연금술사가 금을 만들어내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필름에 있던 이미지들이 현상액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의 마법 같은 경이로움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 사진관의 특별한 점은 바로 이 암실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진관이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암실을 없애버렸지만 저는 오히려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벽면 가득 진열된 약품들, 정교한 온도 조절 장치, 수십 년간 사용해 온 확대기까지. 이곳에서 저는 매일 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창 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진열된 카메라 렌즈에 반사되어 무지개처럼 부서집니다. 이런 날이면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 이 사진관을 열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사진은 빛과 시간을 담는 일이야. 빛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지.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깊이 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현상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밖에서는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먼지 한 점 없이 닦아놓은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첫 손님을 기다립니다. 40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순간들을 필름에 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이제 그만 디지털로 바꾸시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진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는 감동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현관문 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급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현관문을 거칠게 여는 소리와 함께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숨이 가쁜 것을 보니 뛰어온 모양입니다. 허름한 청바지에 후드티 차림, 목에 걸린 카메라 스트랩이 방송국 로고를 달고 있네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여권 사진 찍어주세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빨리 되나요? 촬영 보조라고 자신을 소개한 민준호 씨는 25살이라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해외 촬영이 급히 잡혀서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포털 사이트 리뷰를 보고 왔다는데 제 사진관이 집에서 제일 가까웠나 봅니다. 앉아보시게. 여권 사진은 배경도 맞춰야 하고 빛도 잘 맞춰야 하니 시간이 좀 필요하네. 카메라를 꺼내들며 말씀드렸더니 민준호 씨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제가 꺼낸 카메라가 디지털이 아닌 필름 카메라였기 때문이겠지요. 아저씨, 그거 필름 카메라인가요? 요즘 누가 필름 카메라로 증명사진을 찍나요? 디지털로 찍으면 바로바로 되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카메라를 들어 올려 그의 얼굴을 프레임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은 빠르지. 하지만 빠른 게 늘 좋은 건 아니야. 이 카메라로 찍으면 자네 얼굴의 질감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거든. 피부 톤도 실제와 더 비슷하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 그냥 여권에 붙일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술 사진 찍자는 게 아니라고요. 민준호 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지요.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리뷰를 봤거든요. 다들 오래 걸린다고, 비싸다고 불평하더라고요. 그냥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시라고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사진 품질이 엄청나게 좋게 나온다고요. 저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처음은 아니니까요. 창 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는 담을 수 없는 게 있다네. 필름에는 시간이 담기거든. 현상하는 과정에서 내가 자네의 표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가장 좋은 순간을 골라내는 거야. 그게 진짜 사진이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진이요? 전 그냥 여권 사진이 필요하다고요. 뭔가 대단한 걸 찍으러 온 게 아니라고요. 아, 정말 미치겠네. 시간 낭비했네요. 민준호 씨는 가방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 진열장 위의 먼지가 흩날렸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기술은 발전하는 건데 고집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다 문 닫게 되면 후회하실 텐데. 문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간 그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시대가 변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셔야죠. 이러다 진짜 장사 다 망하실 거예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까부터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렌즈에 비친 제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네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제 모습입니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침의 고요가 다시 사진관을 채우는데 방금 전의 일이 마치
짧은 폭풍우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호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관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중년의 신사가 들어왔네요.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는 익숙한 걸음걸이로 진열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우진 감독입니다. MBC 다큐멘터리 국장을 지내다가 이제는 한국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된 제 제자지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강 감독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시나리오 파일이 들려 있었고 목에는 제가 20년 전 선물했던 라이카 카메라가 걸려 있네요. 이번에 새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80년대 광주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라. 그때였습니다. 민준호가 다시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근처 디지털 사진관들이 모두 문을 열지 않은 이른 시간이라 다시 온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발걸음이 조금 조심스러워 보이네요. 아저씨, 죄송한데 그래도 한 번만 더. 민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강우진 감독을 알아본 것이지요. 방송국 막내 촬영 보조가 모를 리 없는 인물이니까요. 강우진 감독님? 자네가 누구인가? MBC 영화 제작팀 막내 촬영 보조로 일하고 있는 민준호입니다. 그래,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나? 이분을 뭐라고 불렀나? 강 감독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저씨라고? 이런 무례한, 자네가 감히 이분을 아저씨라고? 지금 당장 정중한 사과를 올리게. 자네 상사인 김철수 촬영 감독을 알지? 그는 이분 앞에서 아직도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받는다네.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강 감독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걸린 사진들을 보게. 저 사진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기나 하나. 저 흑백 사진 한 장 한 장이 우리나라 현대사의 기록이야. 1980년 5월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린 사진들이 저기 있어. 자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끈 거야. 민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사진들, 87년 6월 항쟁의 현장,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 그리고 각 사진 아래에는 작게 포토바이문 하이언우라고 쓰여 있었지요. 이 사진들이 모두 선생님 작품이었습니까? 민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들은 제 과거의 기록일 뿐이네. 하지만 진정한 사진의 가치는 단순히 무엇을 찍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찍었느냐에 있다네. 자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이 필름 카메라들, 이 현상 기술이 바로 그 어떻게를 결정하는 거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진열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에 사용했던 니콘 F1을 조심스럽게 꺼냈지요.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 한 장이 뉴욕타임스 일면을 장식했었네.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으로 세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지. 디지털이 편리하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함 속에 진실이 있는 법이야. 필름을 현상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거지. 민준호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진 것이 보였네요. 강우진 감독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자네 같았어. 빠르고 편한 것만 찾았지. 하지만 이분 밑에서 필름 현상하는 법을 배우면서 깨달았네. 사진은 그저 이미지를 찍는 게 아니라 순간을 담아내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을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비가 내리는 10시 새벽, 민준호는
홍제천 북방에 서 있었습니다. 방송국 다큐멘터리 사라지는 것들의 기록 마지막 촬영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이곳에서 빨래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는 작품이었지요. 마지막 촬영 대상인 김옥순 할머니는 오늘을 끝으로 빨래터를 떠난다 했습니다. 고화질 디지털 카메라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마지막 빨래를 하고 있었고 제작진은 곳곳에서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호의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게 보여주신 40년 전 사진, 문현우 선생님이 찍은 청계천 할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흑백 필름에 담긴 그들의 주름 하나하나가 시대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민준호 씨, 뭐해요? 찍어야죠. 선배의 외침에 급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빨래를 개켜 바구니에 담는 순간 그 눈가에 맺혔던 이슬 같은 눈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4K 화질이어도 아무리 최신 기종이어도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진관 암실에서 민준호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께서 건네주신 니콘 F1을 들고 할머니의 마지막 날을 찍었더라면, 36장의 필름 안에 담긴 진실한 순간들이었더라면, 셔터를 누르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렸더라면, 디지털 카메라의 버릇이 남아있구나. 무한대의 가능성이 오히려 집중을 방해하는 거지.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수백 장을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제 시선을 흐리게 했던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대신 무작정 셔터를 누르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호는 방송국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선배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입봉을 앞둔 촬영 감독 자리도 마다하고 그는 종로의 낡은 사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1960년대부터 써오신 현상통을 내어주셨습니다. 녹슨 현상통 바닥에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암실에서 필름을 현상하며 민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사진은 단순히 이미지를 담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상액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필름처럼 인생의 진실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다림이 예술이 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한 달 후 민준호는 홍제천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필름 카메라를 들고서 빨래터는 이제 텅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 남겨진 시간의 흔적들을 찾아 셔터를 눌렀습니다. 단 한 장도 허투루 찍지 않았습니다. 필름 한 롤에 담긴 36장의 사진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닌 그의 시선과 마음이 담긴 예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진의 의미를. 암실에서 사진을 인화하며 민준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묵묵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사진처럼 진정한 예술가의 길도 그렇게 시작되는 것일지 모릅니다. 종로의 겨울 아침은 적막했습니다. 문현우 사진관 앞에 걸린 간판이 찬바람에 흔들렸습니다. 4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그 간판 아래 새로운 글자가 더해졌습니다. 필름 현상 및 디지털 아카이빙 전문. 민준호의 제안으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지하 암실에서는 늘 그랬듯 현상액 온도를 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MBC 다큐멘터리 사라지는 것들의 기록 시사회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찍었던 그 빨래터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국 방송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민준호가 필름 카메라로 다시 찍은 빈 빨래터의 모습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지요. 선생님, 드디어 왔습니다. 민준호가 들고 온 것은 오래된 흑백 필름들이었습니다. 80년대 초부터 제가 찍어온 서울의 모습들, 사라져간 풍경들,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천 컷의 필름이었지요. 민준호는 이 필름들을 디지털화해서 영구 보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스캔이 아닌 필름의 질감과 입자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방식으로 암실 한켠에는 특별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고성능 스캐너와 보정 장비들. 하지만 그것은 디지털 작업실이 아닌 암실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술이 전통의 한 부분으로 스며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꺼낸 필름은 1982년 청계천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상에게 담그자 40년 전의 서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장마차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어둑한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 불빛.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민준호가 디지털로 담아냈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민준호의 말에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성급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담고 있는 시간의 무게를 이해하는 예술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우리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한 장 한 장의 필름을 현상하고 디지털로 옮기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달라진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준호의 시선은 디지털의 편리함 속에서도 필름의 진정성을 잃지 않았고 제 고집스러운 장인 정신은 새로운 기술 앞에서 조금 더 유연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진관 2층을 작은 갤러리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옛 필름들을 디지털로 복원한 작품들과 새로 찍은 필름 사진들을 나란히 전시하는 공간. 거기서 젊은 작가들에게 필름 사진을 가르치고 현상 기법을 전수하자고 했습니다. 사진은 결국 시간을 담는 예술이잖아요. 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찍었던 그 거리는 이제 고층 빌딩 숲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삶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들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처럼 우리의 사진관도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진관 2층 갤러리 오픈 날이었습니다. 시간의 기록자들이라는 제목의 첫 전시회입니다. 한쪽 벽면에는 제가 40년간 찍은 서울의 모습이, 다른 벽면에는 민준호가 새롭게 찍은 같은 장소들의 현재 모습이 걸려 있었습니다. 1980년의 종로거리와 2024년의 종로거리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지요. 전시장 중앙에는 특별한 작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홍제천 빨래터의 마지막 날을 담은 민준호의 흑백 사진입니다. 텅 빈 빨래터, 버려진 빨래판, 마지막으로 남은 비누 거품의 흔적. 디지털로는 포착하지 못했던 그 순간의 진실이 필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관람객은 뜻밖에도 방송국 촬영팀이었습니다. 민준호가 그만둔 뒤 새로 들어온 신입 작가들이었지요. 그들의 손에는 최신 디지털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갤러리 한켠에 마련된 작은 암실에서는 필름 현상 시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준호가 직접 현상액을 준비하고 필름을 담그고 인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지털 센서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특별한 입자감과 톤의 변화를 목격한 젊은 작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한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사진을 전공하는 학생이라고 했지요. 그의 손에는 할아버지가 쓰시던 오래된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카메라를 고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민준호는 그 카메라를 받아들고 천천히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카메라 하나하나의 부품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며 밤이 되어 갤러리 문을 닫으려 할 때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옥순 할머니였습니다. 홍제천 빨래터의 마지막 주인공이지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자신의 사진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1975년 제가 찍었던 청계천 빨래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옥순 할머니가 있었지요. 사진이란 건 말이야, 시간을 훔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란다. 할머니께 사진을 돌려드리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준호가 새로 찍은 사진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홍제천 마지막 날의 모습이었지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진관으로 내려와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창밖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쇼윈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든 고등학생이었지요. 잠시 망설이다 문을 두드린 그 학생의 눈빛에서 40년 전 처음 카메라를 들었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진관은 매일 아침 새로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필름을 현상하는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깊이 있는 시선을 배워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것을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자신만의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입니다. 40년 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지만 그 속에 흐르는 인간의 이야기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할 것입니다. 필름이든 디지털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셔터를 누르는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강미숙은 30년 가르쳤던 아이들의 얼굴은 잊어도 그날 며느리가 한 말은 잊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제가 승진했어요. 팀장이 됐답니다. 며느리 이하연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첫 손주가 태어난 지 채 100일도 안 된 시점이었다. 며느리는 육아휴직도 석 달 만에 끝내고 복직을 선언했다. 어머님께서 봐주실 수 있죠? 육아와 은퇴 후 계획 사이에서 잠깐 고민했지만 강미숙은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아들 준혁이도 눈치만 보고 있었다. 하필 시기가 그랬다. 명예퇴직 신청을 막 해놓은 참이었고 아직 뭘 하고 살지 결정도 못한 상태였다. 당시 남편의 만류가 있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자고. 하지만 시어머니 구실 좀 한다고 큰일 나겠냐 싶었다. 티끌 만큼도 몰랐다. 이게 10년 노예 계약서의 첫 페이지가 될 줄은.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를 보기 시작한 지 2달째 첫 균열이 생겼다. 명예퇴직금으로 계획했던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창업은 무기한 연기해야 했다. 퇴직금 상당 부분은 아이를 위한 새 아파트 보증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를 큰 평수로 옮기는 김에 시어머니가 보태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 며느리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아이를 돌봤다. 퇴근은 시시때때로 달랐다. 9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회식이 있다며 12시가 다 되어서야 들어오는 날도 많았다. 어머님, 저희가 지금 막 회식 들어가거든요. 서진이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전화는 언제나 양해를 구하는 척하면서도 이미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투였다. 한 번은 큰 맘먹고 말을 꺼냈다. 하연아, 저녁에는 너희가 직접 애를 봐야지.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어머, 시어머님. 제가 지금 팀장이에요. 제 위치에서 칼퇴근은 좀 그런 거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답했다. 손에 든 명품 백을 만지작거리며. 그래, 며느리의 승진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시어머니의 인생은 당연히 후순위였다. 가장 속이 끓어오른 건 SNS였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워킹맘의 일상을 올렸다. 출근 전 아이와 찍은 사진, 점심시간에 택배로 받은 유기농 이유식, 퇴근길에 잠든 아이 사진까지. 마치 혼자서 다 해내는 양 포장했다. 친정어머니 최영숙은 더했다. 주말마다 골프장에 출석 도장 찍듯 다니면서도 모임만 나가면 자랑이란다. 우리 하연이가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지, 아이를 키우면서도 저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지, 시어머님이 애를 봐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도 참았다. 내 새끼 키우는 건데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둘째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둘째라니. 첫째도 버거웠는데. 강미숙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아침 5시 반이면 일어나 이유식을 준비했다. 서진이는 입이 까다로웠다. 당근은 으깨야 했고 시금치는 아예 먹지도 않았다. 교사 시절에도 이렇게 일찍 일어난 적이 없었다. 친정어머니 최영숙은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주말에 잠깐 들르면 서진이를 안아보고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한마디로 끝이었다. 대신 하연이 눈치만 살폈다. 어머, 우리 딸 또 명품백이네. 골프 가방도 새로 바꿨어. 최영숙의 관심사는 따로 있었다. 딸내미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다. 출근할 때 입고 갈 옷, 명품 쇼핑, 골프장 회원권까지. 서진이 육아는 시어머니 몫이라는 듯 나 몰라라 했다. 하연은 SNS에 매일같이 글을 올렸다. 오늘은 영어 유치원 상담을 다녀왔다느니, 유기농 식재료를 주문했다느니. 실상은 모두 강미숙의 몫이었다. 유치원은 강미숙이 발품 팔아 알아봤고 장도 강미숙이 봤다. 사진만 찍으러 오는 날도 있었다. 퇴근 시간에 잠깐 들러 서진이와 인증샷을 찍고는 회식 자리로 달려갔다. 그러고도 워킹맘, 슈퍼우먼 같은 해시태그를 달았다. 둘째 임신 소식은 SNS로 먼저 알았다. 강미숙은 그날도 서진이 열을 재고 있었다. 감기가 심해 밤새 끙끙 앓던 참이었다. 그런데 며느리 인스타그램에는 초음파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축하해주세요. 둘째가 찾아왔어요. 이제 서진이가 언니가 되나 봐요. 더 열심히 살게요. 댓글은 축하 일색이었다. 최영숙은 제일 먼저 달려들어 댓글을 남겼다. 우리 딸 최고. 시어머님이 계시니 든든하지. 강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옆에서 서진이가 열에 들떠 잠들어 있었다. 퇴직금을 보증금으로 쓴 이후 며느리는 더 당당해졌다. 마치 그 돈이 당연한 듯이. 이젠 둘째라니. 엄마, 둘째는 일찍 낳는 게 좋대요. 준혁이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눈치는 보였지만 결국 아내 편이었다. 늘 그랬다. 어머니의 희생을 모른 척했다. 퇴직금 이야기만 나와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하연의 둘째 입덧은 유난히 심했다. 그래서 더 일찍 퇴근한다더니
오히려 회식이 늘었다. 입덧 때문에 집에서 못 있겠다며 친구들을 만났다. 서진이는 여전히 강미숙 몫이었다. 최영숙은 주말마다 골프장에 출석 도장 찍듯 다녔다. 얼마 전엔 골프 모임에서 자랑이란다. 우리 하연이가 둘째를 가졌는데도 승진 준비를 한다고. 시어머님이 애를 봐주셔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자랑은 또 SNS로 이어졌다. 이번엔 안티 임신 입덧약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다. 임신해도 일은 계속해야죠. 우먼 파워. 강미숙은 그날도 서진이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다. 한밤중에 열이 오른 서진이를 껴안고 응급실을 가던 날들이 떠올랐다. 둘째까지. 이대로는 안 됐다. 둘째 민우가 태어난 날부터 강미숙의 하루는 26시간이어도 모자랐다. 어머님, 서진이 하원 시간에 맞춰 민우도 데리고 와주세요. 소아과도 들러야 하는데. 출근길에 던지듯 말하고 나가는 며느리를 보며 강미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영하의 날씨에 2달 된 아기를 데리고 3살배기 하원까지. 이게 말이 되나 싶었다. 서진이는 동생이 생기고 나서 더 손이 많이 갔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엄마부터 찾았다. 엄마는 언제 오냐고, 회사는 어디냐고. 울면서 떼를 쓰다가도 민우가 울면 질색하며 방으로 도망갔다. 서진이를 달래다 보면 민우가 울었고 민우를 안으면 서진이가 토라졌다. 서진아, 엄마는 지금 일하러 갔어. 싫어. 엄마랑 놀고 싶어. 밤마다 서진이는 악몽을 꾸고 울었다. 엄마를 찾는 아이를 토닥이다 보면 새벽이 왔다. 하연은 그때도 퇴근도 못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다음 날 SNS에는 해시태그 열정 워킹맘이라는 해시태그가 올라왔다. 민우는 첫째보다 더 까다로웠다. 밤낮이 바뀐 채 태어나 100일이 지나도록 잠든 시간이 제각각이었다. 젖병을 물리고 토닥여도 쉽게 잠들지 않았다. 밤마다 2~3번은 깨서 울었다. 서진이도 덩달아 깨고 결국 강미숙은 한숨도 못 잤다. 아이들 둘을 데리고 마트에 가는 것도 전쟁이었다. 카트에 민우를 태우면 서진이가 투정 부렸다. 서진이를 태우면 민우가 울었다. 울고 떼쓰는 아이들 달래느라 장보기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도 많았다. 하연이 너무 대단해. 애 둘 낳고도 팀장 달더니 이번에 또 승진. 안 사돈 최영숙은 손녀 서진이 생일에도 얼굴만 비췄다. 케이크 사진 몇 장 찍고는 골프장으로 향했다. 골프 회원권이 1,000만 원 넘게 올랐다며 자랑했다. 시어머니가 애들 다 봐주니 편하다고 골프 라운딩 수가 늘었단다. 어머님, 민우가 또 아프다고요? 제가 지금 중요한 미팅 들어가야 해서. 서진이 간식은 제가 보냈는데 어머님이 챙겨주세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주말에 제가 골프 약속이 있어서 애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매일 이런 식이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더니 결국 다 강미숙의 몫이었다. 시간이 흘러 민우가 2돌을 넘기고 있었다. 서진이는 이제 6살 한글을 떼고 있었다. 2 아이 모두 학원을 다녔다. 당연히 픽업은 강미숙의 몫이었다. 하연이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승진도 하고 애들 교육도 완벽하게. 시어머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 하연이는 복이 많아. 다른 집 시어머니는 손주 하나도 안 본다는데. 친정어머니 최영숙의 골프 모임은 점점 늘어났다. 딸 자랑은 더 심해졌다. 명절에 모이면 강미숙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떠들었다. 시어머니가 있으니 얼마나 좋냐고, 육아 걱정 없이 맘껏 성공할 수 있다고. 강미숙의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다. 아이 둘을 번갈아 안고 업느라 척추가 휘었다.
병원에선 수술을 권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서진이 학원 하원에 민우 어린이집 하원, 학원 데려다 주기까지 쉴 틈이 없었다. 엄마, 병원은 다녀오세요. 시간이 어디 있어. 내 마누라는 맨날 야근이고 아들 준혁의 걱정도 거칠애였다. 엄마 건강은 걱정하면서 아내의 야근은 막지 않았다. 어머니가 쓰러질 것 같다고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아내 편이었다. 올해 들어 하연의 회식은 더 잦아졌다. 임원 승진을 노린다며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아이들은 당연히 강미숙이 재워야 했다. 11시, 12시가 되어도 연락 한 통 없었다. 어머님,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민우 기침이 심한데 약 좀 챙겨주세요. 문자 하나로 끝이었다. 민우는 그날도 밤새 열이 났다. 새벽 응급실을 혼자 다녀왔다. 하연은 다음 날 점심에야 전화를 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회의 들어간다며 끊었다. SNS에는 여전히 완벽한 워킹맘의 일상이 올라왔다. 아픈 아들 간호하느라 밤새웠어요. 엄마는 슈퍼우먼이어야 해요. 육아와 커리어 둘 다 완벽하게. 강미숙은 피식 웃었다. 밤새워 간호한 건 시어머니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민우가 2돌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서진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다. 소아과는 문을 닫았고 응급실로 가봐야 한다고 했다. 강미숙은 민우까지 데리고 택시를 탔다. 하연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읽지 않았다. 2시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다. 회식 중이에요. 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강미숙은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그 즈음부터 강미숙은 변화를 느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느낌. 곧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 밤마다 잠들기 전 제주도 부동산 앱을 뒤적였다. 조용한 시골집, 작은 카페, 바다가 보이는 숙소. 도망가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하연의 태도는 더 심해졌다. 어머님, 이번에 승진하면 회사에서 MBA 보내준대요. 주말에도 수업이 있는데 어떡하죠? 주말까지 시어머니한테 맡기겠다는 소리였다. 평일도 모자라 주말마다 공부한다는데 아이들은 어쩌자는 건지. 하연은 이미 결정난 일을 통보하듯 말했다. 최영숙은 이번에도 한술 더 떴다. MBA 간다는 소리를 듣고 골프 동창회에 자랑이란다. 우리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애들 다 봐주니까 공부할 시간도 있대. 부럽다면서들 난리야. 명절 때 한 말이었다. 강미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그대로 그릇을 놓쳐버렸다. 손이 덜덜 떨렸다. 하연의 SNS는 더 가관이었다. 주말마다 올라오는 브런치 카페 인증샷, 친구들과의 모임 사진.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해시태그만 육아스타그램, 엄마 일상 같은 말로 채워져 있었다. 어머님, MBA 면접 준비한다고 이번 주말에도 스터디해요. 애들 좀 부탁드려요. 그날따라 강미숙은 무릎이 아팠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서두르라 했다. 민우는 또 기침이 심했고 서진이는 피아노 학원을 새로 등록했다는데 하연은 들은 척도 안 했다. 엄마, 제가 말해볼게요. 준혁의 말도 공허했다. 매번 그랬다. 아내 앞에만 서면 쭈뼛거렸다. 어머니의 고통은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민우가 고열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하연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준혁은 해외 출장이었다. 강미숙은 의사의 말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폐렴 초기 증상인데 왜 이제 오셨어요?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날 밤 하연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 오늘도 야근. 워킹맘의 숙명이네요. 열정 워킹맘. 다음 날 하연이 들떠서 찾아왔다. 얼굴엔 화색이 돌았다.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표정이었다. 강미숙은 직감했다. 또 뭔가 자기 맘대로 결정해놓고 통보하러 왔구나. 어머님, 저 셋째 임신했어요. 강미숙은 며느리의 말을 듣자마자 쓰러질 것 같았다. 귀가 윙윙거렸다. 하연은 여전히 신이 난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이번엔 좀 더 오래 육아휴직 쓸 거예요. 6개월 정도? MBA도 있고 해서 그 이상은 어렵겠지만. 강미숙은 말없이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따랐다. 목이 마르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연은 뒤따라와 계속 말을 이었다. 벌써 친정엄마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이 계시니까 셋째도 가능하다고. 찬물 컵이 바닥에 떨어졌다. 하연은 말을 멈췄다. 강미숙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제야 며느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뒷걸음질 쳤다. 어머님? 나가. 목소리가 떨렸다. 하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네. 당장 나가. 왜 그러세요? 강미숙은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 파편을 보았다. 산산조각 난 유리 조각처럼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망가져 있었다. 더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날 밤 강미숙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다. 마침내 은퇴한 남편의 퇴직금과 전세금으로 마련한 제주도 서귀포시의 작은 집 계약서였다. 몰래 알아보고 몰래 계약금을 걸어둔 집. 도망갈 곳이 필요했다. 8년 동안 모아둔 통장도 꺼냈다. 2아이 키우면서 빠듯했지만 조금씩이라도 모아두었다. 도망갈 때를 대비해서. 통장엔 2천만 원이 조금 넘게 있었다. 하연이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강미숙은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아들 준혁도 연락했지만 무시했다. 대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네, 제주도 집 계약건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주말에 오시면 됩니다. 강미숙 부부는 짐을 꾸렸다. 많이 싸지 않았다. 옷까지 몇 벌, 필요한 서류들 뿐이었다. 살면서 모은 건 별로 없었다. 있는 것들도 다 아이들 장난감, 아이들 옷이었다. 준혁이 현관문을 두드린 건 그날 밤이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하연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문은 열어주지 않았다. 후회? 이제 와서? 강미숙은 가방을 마저 쌌다. 창밖으로 아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갔다. 아들에게 카톡을 보냈다. 이제 나를 찾지 마라. 내 보증금 지금 당장 돌려달라고 말하진 않을 테지만 다음 계약 때는 돌려주면 좋겠다. 다음 날도 하연이 찾아왔다. 이번엔 최영숙과 함께였다.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아니, 시어머니가 이럴 수가 있나? 자식 새끼 키워준다고 좋은 일 하시는 거지. 왜 이러세요? 최영숙의 큰 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렸다. 강미숙은 냉장고를 비우고 있었다. 상한 우유, 먹다 남은 반찬들. 다 버렸다. 새 삶에선 필요 없을 것들이었다. 강미숙은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토요일 오전 9시 김포발 제주행. 편도였다. 토요일 새벽 강미숙 부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캐리어 하나, 손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아침 8시 공항 입구에서 전화가 울렸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민우가 열이 나요. 서진이도 감기 기운이 있고. 강미숙은 전화를 끊었다. 8시 10분 하연에게 문자가 왔다. 애들이 아프다고 하는데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8시 30분
준혁이 연락했다. 엄마 어디세요? 애들이. 9시가 되자 비행기는 이륙했다. 활주로를 벗어나는 순간 강미숙은 눈을 감았다. 귓가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 할머니. 30분쯤 지났을까? 핸드폰이 터져나갈 듯 울렸다. 어머님, 제발 받아주세요. 엄마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시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강미숙 여사님, 제발요. 마지막은 최영숙이었다. 평생 반말만 하던 사람이 존댓말까지 썼다. 강미숙은 비행기 모드를 켰다. 집에선 패닉이 시작됐을 것이다. 아픈 아이들을 두고 회사로 나가야 하나, 휴가를 내야 하나. MBA는 어쩌고, 회식은 어쩌고. 최영숙은 골프 약속부터 취소해야 했을 것이다. 제주공항에 내린 건 10시 반이었다. 서귀포행 버스를 탔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쪽빛 바다, 섬을 휘감는 찰랑이는 파도. 창밖 풍경이 달라지자 마음도 달라졌다. 새로 이사갈 집은 조용한 마을이었다. 귤밭이 보이는 작은 집. 서울의 새 아파트보다 10배는 더 좋았다. 좋은 건 좋다고 말해야 한다. 강미숙은 웃으며 문을 열었다. 11시 하연의 인스타그램이 업데이트됐다. 급성 폐렴으로 쓰러진 민우. 워킹맘은 늘 미안해요. 해시태그는 육아스타그램, 가족의 소중함이었다. 댓글이 달렸다. 시어머님은 어디 가셨대요? 애기 둘에 임신까지라며요? 혼자서 어떻게 유유유. 강미숙은 웃었다. 하연의 전화가 또 왔다. 이번엔 받았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민우가 어머님 찾아요. 제주도야. 네. 제주도요? 응. 이제 그만 키워줄게. 너희끼리 잘 키워.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이제 셋째도. 강미숙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그래서 더 도망친 거야. 둘도 벅찼는데 셋째라니. 내가 평생 너희 애들 키워주는 무급 도움이야. 그게 아니라 친정어머니한테 부탁해. 골프는 그만 치고 손주나 돌보라고 해. 하연이 울먹였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민우가 많이 아파요. 아,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시어머님 해시태그는 빼도 될 것 같다. 이제 없으니까. 전화를 끊었다. 귤밭이 내다보이는 마당에 빨래줄을 메었다. 서울에선 빨래도 건조기에 돌리기 바빴는데 이제는 햇살 아래 말리면 된다. 오후 내내 전화가 빗발쳤다. 최영숙은 악을 쓰며 전화했다. 도대체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애들은 어쩌고? 이제 애기 엄마가 키워야죠. 아니면 외할머니가 키우시든가요. 이게 무슨 망발이야. 시어머니가 손주 키워주는 건 당연한 거 아냐? 당연하진 않아요. 전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최영숙은 발악을 했다. 하연이가 얼마나 잘했다고. 승진도 하고 MBA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벌어서 어린이집도 보내고 도우미도 쓰시면 되죠. 밤이 되자 준혁이 또 전화했다. 이번엔 사정하는 투였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아니, 넌 잘못한 거 없어. 그저 마누라한테 잘 보이려고 엄마 등골 빼먹은 것 뿐이잖아. 12시가 넘어서야 전화가 잠잠해졌다. 강미숙은 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서울에선 이런 여유가 없었다.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아이들 뒷바라지에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이 인스타그램을 업데이트했다. 긴급 육아휴직. 아픈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MBA는 다음 기회에 해야죠. 해시태그는 육아스타그램, 현실 워킹맘. 댓글이 폭주했다. 시어머님은 왜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시어머님 자랑하더니.
셋째 임신했다면서요? 강미숙은 마당 귤나무에 물을 주고 빨래를 널었다. 동네 시장에 가서 장도 봤다. 저녁엔 해변을 산책했다. 이런 게 일상이 되는구나. 아들 준혁도 변했다. 아침 일찍 회사 가서 밤늦게 들어오던 생활이 끝났다. 아이들 유치원 하원은 이제 그의 몫이었다. 회식도 못 갔다. 한 달이 지났다. 하연의 셋째 임신 소식을 알던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최영숙의 골프 모임에선 딸 자랑이 잠잠해졌다. 시어머니 등골 빼먹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강미숙도 SNS를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귤밭 사진, 바다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시어머님 계정 맞나요? 하연님 시어머님? 아니, 그 유명한 워킹맘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진실이 밝혀지는 건가요? 강미숙은 담담하게 썼다. 예, 맞습니다. 8년 동안 손주 둘을 키우다 도망쳐온 시어머니입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삽니다. 순식간에 팔로워가 늘었다. 하연의 지인들, 그동안 하연을 부러워하던 워킹맘들이 몰려들었다. 역시 완벽한 워킹맘 신화는 없었군요. 시어머님 등골 빼먹고 자기 커리어만 신경 쓴 거였네. 이런 며느리라면 저도 도망갔을 듯. 하연의 인스타그램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육아에 지친 모습, 민우의 고열, 서진이의 떼쓰기. 화장기 없는 얼굴로 찍은 사진에는 좋아요가 거의 없었다. 반면 강미숙의 SNS는 날로 인기를 더했다. 제주도의 일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귤 따는 법, 시장에서 사온 식재료로 만드는 건강식, 바다를 배경으로 한 아침 산책. 이게 진짜 인생이죠. 시어머님 완전 힐링이네요. 제주도에서 카페 차리시면 저도 꼭 가볼게요. 하연은 결국 인스타그램을 닫았다. 임신 입덧과 육아에 지쳐 회사도 휴직했다. 친정어머니 최영숙은 골프 모임에 나가질 못했다. 손주들 보느라 너무 바빴다. 2달이 지났을 때였다. 강미숙의 귤밭 사진이 유명 매거진에 실렸다. 은퇴 후 제주 라이프라는 제목이었다. 기자는 강미숙의 이야기에 꽂혔다. 8년간의 손주 육아, 도망치듯 떠난 제주도. 이게 바로 요즘 시대 시어머니들의 자화상 아닐까요?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하연의 과거 게시물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착취하면서 SNS엔 시어머님 덕분에라고 올렸던 게시글들을 파헤쳤다. 매일 골프 치러 다닌 건 친정엄마고 애들 키운 건 시어머니였네. 새벽부터 밤까지 애들 보면서 퇴직금까지 뺏긴 시어머님. 이런 며느리 둔 시어머니들 다 도망가세요. 최영숙의 골프 모임에선 딸 얘기가 금기가 됐다. 누군가 물으면 바쁘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골프장에서 마주친 지인이 물었다. 요즘 하연이는 어때요? 시어머님이 도망가셨다면서? 최영숙은 그날 라운딩을 중도 포기했다. 강미숙의 SNS 팔로워는 20만을 넘어섰다. 귤밭 카페를 열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도망친 시어머니의 귤밭 카페라는 컨셉이었다. 카페는 한 달 만에 제주도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입소문이 퍼지자 본인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며느리들도 생겼다. 저희 어머님도 이제 좀 쉬시라고 모시고 왔어요. 시어머님께 제주도 여행 선물했습니다. 이제 친정엄마도 손주 좀 봐야죠. 하연은 결국 그동안 차곡차곡 쌓였던 육아휴직을 쓰기로 했다. MBA는 취소됐고 임원 승진은 물거품이 됐다. SNS에서 시어머니 팥한 며느리로 낙인 찍혀 너무 욕이 많아서 SNS는 폐쇄했다. 그 사이 제주도의 강미숙은 달라졌다. 귤밭 카페는 입소문이 났다.
도망친 시어머니의 휴식처라는 이름으로 SNS 스타가 됐다. 방송국에서 시어머니 탈출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자는 제안도 들어왔다. 카페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화해하러 오는 경우가 많았다. 저희 어머님도 쉬셔야 할 것 같아서 모시고 왔어요.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강미숙은 웃으며 커피를 내왔다. 귤밭에서 딴 귤로 만든 수제 케이크도 함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광경이 일상이 됐다. 어느 날은 낯익은 손님이 찾아왔다. 최영숙이었다. 골프 가방은 없었다. 쇼핑백도 없었다. 평소의 화려한 모습 대신 소박한 차림이었다. 앉으세요. 강미숙이 커피를 내왔다. 최영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요. 제가 다 잘못했네요. 최영숙의 손이 떨렸다. 골프채를 쥐던 손에는 이제 손주들 장난감이 든다고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들 보느라 허리가 휘었단다. 이제 알겠어요. 시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강미숙은 묵묵히 귤을 깎았다. 그동안 손주들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다. 민우는 이제 감기가 나았대요. 서진이는 자꾸 할머니를 찾아요. 최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연이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육아휴직을 내고 처음으로 아이들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고 있단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서진이 유치원도 직접 데려다 준다고 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연이가 고등어를 굽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면서 요리를 배우나 봐요. 처음 해보는 건데도 고집스럽게. 강미숙은 피식 웃었다. 며느리가 요리를 시작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다. 최영숙의 방문 이후 한 달이 지났다. 강미숙의 귤밭 카페는 입소문이 나서 제주도의 명소가 됐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찾는 곳으로 유명해졌다. 이제는 예약제로 운영했다. 어느 날 하연이 보낸 택배가 도착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 하연은 민우와 서진이를 데리고 장을 보고 있었다. 장바구니엔 생선이 가득했다. 반찬을 만들고 있는 모양이었다. 강미숙은 며느리의 변화가 신기했다. 레스토랑에서 외식만 하던 하연이 이제는 장을 보고 요리를 배우고 있다니. 편지에는 육아의 고단함과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다. 친정어머니 최영숙도 달라졌다. 골프채를 내려놓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육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았다고 했다. 더 이상 딸의 커리어를 자랑하지도 않았다. 준혁도 조금씩 변했다. 이제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마누라 눈치만 보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퇴근 시간도 일찍 앞당겼다. 강미숙의 SNS는 더 이상 도망친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제주도에서 찾은 새로운 행복, 귤밭과 바다가 있는 일상이 담겼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인생 이막의 아이콘이라고 불렀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연이 제주도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였다. 강미숙의 카페에서 조용히 귤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다. 더 이상 명품백도 화려한 옷도 없었다. 대신 장바구니와 앞치마가 손에 익은 주부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워킹맘이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가짜 커리어가 아닌 진짜 일과 육아의 균형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걸음마를 시작한 셈이었다.